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력, 그 중에서도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북한은 소위 쓰레기 풍선이라 불리는 특이한 형태의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풍선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전략적 목적을 가진 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선들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름이 3m에서 4m에 달하는 대형 고무 풍선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쓰레기, 비닐, 심지어 거름까지 담은 비닐봉지를 매달아 제작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풍선과 봉지 사이에 발열 타이머 장치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건전지로 작동하며 풍선 아래 달린 쓰레기 봉지에는 화약띠를 둘러 전선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발열 타이머는 풍선이 부양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선에 전기를 보내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 불꽃으로 화약띠가 터지면서 공중에서 쓰레기가 뿌려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정교한 메커니즘을 보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계획된 도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풍선에서 GPS 발신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북한이 단순히 풍선을 날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동 경로와 낙하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향후 더 정밀한 도발이나 심지어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북한은 총 28차례에 걸쳐 이러한 풍선을 발사했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6,000개가 넘는 풍선이 남한으로 날아온 셈입니다. 이는 하루 평균 30개 이상의 풍선이 날아왔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런 대규모 도발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군 당국의 추정에 따르면 풍선 한 개당 제작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6,000개를 곱하면 총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북한에서 쌀 1,000톤을 살 수 있는 돈과 맞먹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많은 자원을 들여 이런 도발을 감행하는 걸까요? 북한의 공식 입장은 이것이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전단지, USB, 의약품, 달러 등을 풍선에 담아 보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도발은 단순한 보복 차원을 넘어서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여 체제를 정당화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북한을 두 개의 국가로 명확히 구분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한 남한의 대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로 시작했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방송 시간과 범위를 점차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전선에서 매일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상을 알리는 것은 물론 최근 탈북한 북한 군인의 소식이나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소식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국의 유명 노래들도 송출하고 있죠. 이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북한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24년 9월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종종 주요 국제 정세의 변화 시기에 이런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최근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 8개의 포병여단을 완전 무장 상태로 전환하고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더 나아가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이협했습니다. 이는 매우 강경한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국방부도 수위를 높여 국민안전 위협 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상호 간의 강경 발언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024년 10월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적인 파괴 행위로 남북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대해 감시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상당히 고조된 상태입니다. 일부 미국의 군사 및 외교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전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북한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도 전면전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 전문가는 북한이 자신 있게 전면전을 일으킬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제한적인 국지전조차도 북한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북한의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북한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군사적인 대결 구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행동이 실제 전쟁 의도보다는 정권 유지를 위한 내부 통제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치킨 게임에 비유합니다. 치킨 게임이란 양측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을 말합니다. 남북한 모두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의 위협이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핵 위협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신을 핵강국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재래식 무기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호전성의 표현이 아니라 복잡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런 긴장 상황이 지속되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오판으로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전면전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지만 국지적인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긴장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서해오도 지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겨울이 지나면 이 지역에서 북한 함정의 공격이나 NLL 북방한계선 침범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긴장 완화를 위한 다자간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군사력, 특히 대북 억지력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러스의 정식 명칭은 TAURUS KEPD-350입니다. 여기서 KEPD는 Kinetic Energy Penetration Destroyer의 약자로 이 미사일의 주요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동력 관통 파괴자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미사일은 높은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타우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메피스토라 불리는 지능형 탄두 시스템입니다. 이름이 꽤 인상적하지요? 메피스토, 악마의 이름을 딴 이 시스템은 정말 악마적인 정확도와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인 미사일들이 단순히 목표물에 도달해 폭발하는 것과는 달리 메피스토 시스템은 여러 겹의 재료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적군의 지하 벙커를 타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미사일은 지표면에 도달해 폭발하겠지만 타우러스는 지표면을 뚫고 들어가 벙커 내부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표물에 대한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죠.
더 놀라운 점은 이 시스템의 지능입니다. 메피스토의 퓨즈, 즉 폭발을 일으키는 장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사일이 목표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타격할 때 단순히 표면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구조적 약점을 파악하고 그 지점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부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타우러스는 살상 확률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오슬로 대학교의 미사일 기술 전문가인 파비안 호프만 박사는 타우러스의 우수한 퓨즈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구조물을 파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군사 시설들은 점점 더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의 또 다른 강점은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터보팬 엔진은 터보젯 엔진에 비해 더 많은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할 수 있어 연료 효율이 높고 더 긴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타우러스는 영국의 스톰, 섀도우나 프랑스의 스칼프이지 미사일보다 최대 250km나 더 먼 거리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거리의 차이는 실전에서 엄청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발사 플랫폼, 즉 미사일을 발사하는 항공기나 지상 발사대가 적의 방공망에 더 적게 노출되면서도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전 수행의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미사일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도 자랑합니다. 최신 설계 기술과 스텔스 소재를 사용해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더불어 타우러스는 최소 50m라는 매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상 기반 레이더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땅을 스치듯 날아가는 미사일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타우러스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능력은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방공 시스템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의 이런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지 않고도 중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타우러스의 또 다른 강점은 그 정확도에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3중 항법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영상 기반 항법, 지형 참조 항법, 관성 항법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기반 항법은 미사일에 탑재된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미리 입력된 데이터와 비교해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주변 건물이나 랜드마크를 보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죠. 지형 참조 항법은 지형의 고저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미사일이 비행하면서 측정한 지형 데이터를 미리 입력된 지도와 비교해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등산객이 지형도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성 항법은 미사일 내부의 센서를 이용해 가속도와 회전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외부의 신호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적의 전자전 공격에 강합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타우러스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적의 레이더나 전파 방해를 받더라도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죠. 이는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밀 타격 능력은 불필요한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타우러스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 시스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타우러스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타우러스의 능력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크렘린에서 유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독일군 장교들이 크림 다리를 잠재적 타격 목표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한 장교는 영국의 스톰 섀도우나 프랑스의 스칼프이지 미사일과 달리 타우러스는 다리 구조물을 침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타우러스의 메피스토 시스템이 가진 뛰어난 관통 능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크림 다리는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다리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쟁의 판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타우러스의 능력을 매우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타우러스의 생산과 공급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독일의 타우러스 생산 라인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 공군용으로 260발을 제작한 이후 더 이상의 주문이 없어 생산이 멈췄습니다. 이는 군수 산업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화 시기에는 수요가 적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갑자기 대량의 수요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문제는 생산을 다시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주문이 들어와도 구성품 확보 등의 이유로 생산 재개에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타우러스의 변형 버전인 타우러스 350K입니다. 이 미사일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기존 타우러스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크기와 무게를 줄인 버전입니다. 타우러스 350K2 개발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이는 국제 방산 협력에 좋은 예시입니다. 독일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독일은 자국 기술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고 한국은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는 무기 체계의 현지화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각국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맞춰 기존 무기 체계를 수정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350K는 한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에서 독점 생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제로 생산되면 한국 공군의 전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FA-50 경공격기의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할 경우 경공격기의 공격력을 4세대 이상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FA-50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항공기입니다. 이런 항공기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작전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FA-50은 기존의 대형 전투기보다 더 작은 공항에서도 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공격으로 주요 공군 기지가 파괴되더라도 소규모 비행장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FA-50의 운용 비용은 대형 전투기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타우러스 350K를 장착한 FA-50은 비용 효율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FA-50의 수출 전망도 밝게 합니다. 현재 FA-50은 이라크,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350K와 같은 첨단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FA-50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특히 고성능 전투기를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 국가들에게 FA-50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350K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계획상 KF-21의 첫 번째 버전인 블록아이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F-21 블록아이부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는 구상이었죠. 그러나 이런 계획은 KF-21의 초기 전력화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능력이 없는 전투기는 현대 전장에서 그 효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없는 블록아이의 초도 양산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 350K가 개발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KF-21 블록아이부터 타우러스 350K를 체계 통합하면 초기부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초도 양산 물량을 원래 계획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KF-21의 조기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 코리아의 크리스토퍼 드레부스타드 대표는 이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FA-50용 타우러스는 3년 내에 한국에서 양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빠른 시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무기 체계의 개발과 생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드레부스타드 대표의 다음 발언입니다. 그는 향후 개발될 한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타우러스 350K를 KF-21에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는 타우러스 350K가 한국의 독자적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타우러스 도입이 국산 미사일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드레부스타드 대표의 발언은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둘째, 이는 KF-21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작전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타우러스 350K는 견고한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국산 미사일은 다른 유형의 표적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타우러스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의 방위력을 크게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지정학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타우러스와 같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자국 전역이 타우러스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자산들이 한국의 타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이 보유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증가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정밀 타격 무기의 확산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규모 지상군의 투입이 필요했던 작전들이 이제는 소수의 정밀 타격 무기로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쟁의 인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전쟁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제 타우러스 미사일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공군이 2024년 10월 8일과 10일 7년 만에 타우러스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해의 상공에서 진행된 이 훈련에서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한 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타우러스 미사일, 이름부터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스어로 황소라는 뜻을 가진 이 미사일은 그 이름처럼 크고 강력합니다. 길이가 5.1m, 무게는 1400kg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 승용차 한 대의 무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미사일이 어떻게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을까요? 타우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밀도입니다. 이 미사일은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m가 얼마나 정확한 거리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일반적인 방 한 칸의 크기가 약 3m, 3m 정도입니다. 즉, 타우러스는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 발사해도 방 한 칸 안에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밀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타우러스의 첨단 유도 시스템입니다. 군용 GPS는 물론이고 지형 추적 운항 시스템과 적외선 영상 기반 운항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를 삼중항법 장치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스마트폰 GPS, 종이 지도, 주변 건물을 참고하는 것처럼 여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덕분에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 GPS가 교란되어도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또 다른 강점은 은밀성입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북한의 레이더망에 잘 포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요. 지상에서 30에서 40m 높이로 날아가는데 이는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낮게 날면서 지형지물을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속도 면에서도 타우러스는 상당히 빠릅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 1163km로 음속에 근접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죠. 이 속도로 인해 타우러스는 발사 후 15에서 20분 내에 북한 전역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구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발사하면 20분 이내에 평양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요. 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타우러스의 파괴력도 놀랍습니다. 이 미사일은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바닥 두께가 30cm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10개 층을 연속으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셈이죠. 이는 북한의 지하 벙커나 강화된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타우러스의 이런 능력은 지연신관 덕분입니다. 지연신관이란 미사일이 목표물에 닿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폭발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은 단단한 구조물을 뚫고 들어간 후 내부에서 폭발하게 되어 파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탄두 구조도 독특합니다. 타우러스는 이중 탄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성형작약 탄두가 목표물의 표면을 뚫고
이어서 관통탄두가 들어가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제부로 상대의 가드를 열고 이어서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조 덕분에 타우러스는 견고한 지하 시설이나 벙커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사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에 달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적의 방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어요. 특히 북한의 경우 타우러스를 발사하는 우리 전투기가 북한 영공에 들어가지 않고도 북한 전역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긴 사거리는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피해 다양한 각도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융통성도 제공합니다. 현재 한국은 약 260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F-15K 전투기에 장착되어 운용되고 있죠. F-15K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로 타우러스와 함께 강력한 타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타우러스의 가격은 한 발당 약 11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전투기 장착 비용까지 더하면 20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무기죠.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억제력 측면에서 타우러스의 존재 자체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킬체인이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략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타우러스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이 전략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우러스가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타우러스의 지형인식 시스템은 유럽의 지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독일은 공동으로 타우러스를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지형 데이터를 입력하고 기후 조건에 맞게 센서를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한국형 타우러스인 KPD-350K를 개발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기술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우러스 같은 첨단 무기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된 조종사와 정비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타우러스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7년 만에 실시된 실사격 훈련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런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운용 능력을 검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조종사들의 소감도 흥미롭습니다. 한 조종사는 타우러스를 발사하는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종사는 타우러스 덕분에 우리의 작전 반경이 크게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에는 적진 깊숙이 들어가 폭격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군 영공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조종사들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우러스가 가진 이런 능력들이 과연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는 억지력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억지력이란 상대방이 공격할 의지를 꺾는 힘을 말합니다. 타우러스 같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국은 함부로 도발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칫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실제로 타우러스의 존재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여러 차례 타우러스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죠. 이는 타우러스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웨이포인트 기능입니다. 웨이포인트란 미사일이 비행 중 거쳐 가야 할 지점들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미사일이 적의 방공망을 우회하거나 특정 지역을 피해 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지역을 피해 군사 시설만을 정확히 타격하고자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적의 레이더 기지를 피해 더 중요한 목표물로 향하게 할 수도 있죠. 이는 타우러스가 단순한 파괴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한 스마트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타우러스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우러스는 견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상의 부드러운 목표물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탄두를 목표물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타격할 때는 관통력이 강한 탄두를 사용하고 넓은 지역의 병력이나 장비를 타격할 때는 파편 효과가 큰 탄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다양한 전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죠. 타우러스의 개발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이 미사일은 독일의 MBDA사와 스웨덴의 세버폴스 다이내믹스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유럽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인 셈이죠. 한국은 2013년에 타우러스 도입을 결정했고 2016년부터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도입 결정 당시에는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고가의 무기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 무기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였죠. 하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타우러스 도입 이후 우리 군의 작전 개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적 영공 깊숙이 침투해 폭격을 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죠. 이는 우리 군의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타우러스와 같은 첨단 무기의 도입은 우리 군의 작전 개념과 전략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적의 공격을 받은 후 반격하는 응징 보복 개념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적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선제적 자위권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킬체인이라 불리는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타우러스는 이 킬체인 전략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의 변화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우러스와 같은 무기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그 사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무기의 존재가 오히려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 정세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타우러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방 국가들에게 첨단 무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우러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무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타우러스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 미사일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내에서 러시아 점령지,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의 보급로나 지휘소를 파괴함으로써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죠. 더욱이 타우러스의 뛰어난 관통 능력은 러시아군이 구축한 견고한 방어선을 무력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지만 타우러스는 이보다 더 먼 거리를 날 수 있고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타우러스 요청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독일 정부는 타우러스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의 사거리가 500km에 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를 이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전쟁의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타우러스의 첨단 기술이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타우러스가 러시아군에 의해 포획된다면 러시아는 이 미사일의 기술을 분석하여 자국의 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일이죠. 셋째, 타우러스의 운용이 복잡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군이 단기간에 이를 습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 사용될 경우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내에서는 타우러스 공급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타우러스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 확전 위험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독일 군 장교들의 대화가 러시아에 의해 도청된 사건은 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독일 장교들은 타우러스를 이용해 크림 다리를 타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타우러스와 같은 첨단 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사용 방식과 목표 선정까지도 국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타우러스의 개량형인 타우러스 K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독일이 계속해서 타우러스 공급을 거부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타우러스 K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도 복잡한 문제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타우러스 미사일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는 첨단 무기가 단순히 군사적 도구를 넘어 국제관계와 외교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무기 체계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타우러스와 같은 첨단 무기는 확실히 우리의 방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무기의 존재가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런 무기의 개발과 배치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기의 성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 안보와 국제 관계에 미칠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기 개발과 수출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우리의 군사력 증강이 방어적 목적임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동시에 군비 통제와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넷째, 무기 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평화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양성에도 힘써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억지, 현대 군사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오는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첨단 무기의 존재는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책임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힘을 지혜롭게 다룰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안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현대 군사 기술과 국제 정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정군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